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오전장부터 좀 부진했었던 우리 시장, 현재 시각에는 코스피가 1%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데요. 마감장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수소사업 기대감으로 일부 종목군에서만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강달러 기조 속에 오늘 우리 시장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씩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의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로 들어오시고요. 지금 실시간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시장과 관련된 내용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죠. 참고로 금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들어볼 텐데요. 오늘부터는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와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저점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1.02% 빠진 3,10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상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89% 빠진 1,01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전일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매도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4,77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2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5,694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2,06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233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4,33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 천연가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1%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4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가스공사는 전일 발표한 수소사업 확대 전략과 또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주고 있고요. BHI는 중국이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석탄의 공급난과 탄소 배출 억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LNG 비중 확대가 전망이 되면서 중국의 친환경 LNG 핵심 설비를 공급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BHI가 오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현재 13%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47,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현재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1,650원에 BHI 현재 7.72% 오른 4,9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이슈와 중국의 전력난까지 제기가 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죠. 급등했던 철강주들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현재 0.72% 빠진 4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아제강 현재 4.2% 밀려난 11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5개 종목 삼성전자, 한국 BNC, 카카오, NC소프트, 아난티가 있습니다. 서경이 뽑은 특징주 5개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 BNC, 바른손 ENA, 프롬바이오, 하이브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또 3종목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검색 상위 그리고 또 서경의 특징주로 모두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죠. 한국 BNC가 있습니다. 한국 BNC 최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세 흐름 보여졌었죠. 여기에 한국 BNC가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인 안트로키놀로의 FDA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24%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5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른손 ENA가 있습니다. 최근에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바른손 ENA가 기생충을 제작한 봉준호 감독과 향후 2편의 한국어 영화를 제작을 하고 또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였죠. 킹덤을 연출했던 김성훈 감독과의 OTT용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강세의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2.56% 오른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으로는 하이브가 있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가 보여졌습니다. BTS가 오는 11월에 미국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런 소식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2년 만에 개최하는 오프라인 공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2.88% 강세 흐름 보이고요. 28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봤습니다. 증시 탑10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털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저희가 특징주 5가지 정도 뽑아봤었는데요. 그중에서 특징될 만한 것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형 IT주들로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와 줬었는데 또 하루 만에 전환된 모습이고요.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철강 관련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객장 상황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양시장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KB금융, LG화학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아난티,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OCI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PSK, YG엔터테인먼트, 미코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세도 좀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전장에 또 남북 영업주나 엔터주들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증시에 영향 받으면서 살짝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미 국채금리 급등 및 대내 리스크 부각에 하락하는 시장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바람직한 조정으로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계속 오후 들어서까지 좀 낙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전일 1.5%를 한때 상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 등이 1차적으로는 지난 미국 나스닥의 이런 기술주 약세 등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에도 좀 약세를 유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중국 전력난 가중 소식 등이 다시 한번 전해지면서 이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감 및 이 공급망 차질 등의 이슈, 또 그리고 국내 이슈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정부가 증권사 신용 관련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 등과 더불어서 오는 10월부터 이 CFT 증거금의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 등에 따른 요인 등이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에 따른 종목 장세가 당연스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국채금리 급등 요인 등에 따라서 자연스레 이 금리 인상 사이클 기대감이 유입되는 점 등과 더불어 은행 업종의 강세를 좀 유발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의 이런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또 국내 측면에서는 이 정부의 이 대출 규제 움직임이 도리어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은행 업종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은행 업종의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와 그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업종의 강세도 특징적인 모습인데 천연가스의 가격의 급등 그리고 이로 인한 대체재인 디젤이라든가 벙크유 수요 등의 증가 등을 유발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또 이 또한 정제 마진 강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에너지 업종의 강세 등과 더불어 한국가스공사, SK가스, S오일 등의 종목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엔터 업종 역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BTS의 이 오프라인 공연 재개 발표에 따른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는 그간 코로나로 좀 중지되었던 오프라인 콘서트 수익 등이 다시금 좀 플러스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오늘 YG엔터, 하이브, SM 등의 엔터 업종의 강세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주식시장 지수 정체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어렵겠지만 시장에 잘 대응하셔서 좋은 성과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짚어주시기는 했는데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 가운데서도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를 위해서는 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에서 유럽의 이 천연가스 공급 부족 이슈, 그리고 유럽의 자연기후 이상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과 그리고 풍력 발전의 감소, 러시아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최근 유발하고 있다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감축하고 있다라는 점. 또 거기에 이 여름철 이상기후로 유럽 지역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에 따른 난방 수요의 급증. 그리고 보통 이 시기에는 여름 시기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당연스레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의 전환 속에서 이 대안으로 해상 풍력 에너지가 좀 이 에너지 수요를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주요 풍력 생산지인 이 북해 쪽에서 지난달부터 날씨가 맑으면서 이 북해에 부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소의 이런 전기 생산이 급감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이 난방 시즌을 대비해서 천연가스를 선투자하려는 수요,
또 그리고 최근 중국의 전력난 등의 이슈 등도 추가로 작용하면서 천연가스 가격과 더불어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의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급등에 따른 향후 주가 되돌림 역시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최근 이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관련주들에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도시가스 관련주들에 대한 신규 매수 접근은 좀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은 어쩔 수 없다라는 점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또 도시가스 관련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영향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도시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또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주고요. 그중에서도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소재주가 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던 것은 2차 전지 완성업체 이제 투자 확대가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이제 포드 자동차의 조인트 벤처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미국 공장을 지금 이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런 짓는 와중에 코프로비엠비와 이제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관련된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시발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완성업체와 이제 소재업체, 장비업체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완성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완성 자동차 업체의 그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가 이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소재주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재주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제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일단 소재는 일단 완성업체에 모두 다 이제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2차 전지의 현재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내재화할 때도 일단 소재는 다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소재의 품질에 따라서 배터리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재가 어떤 만큼 이제 우수한 소재를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좀 이제 달라질 것 같고요. 국내 이제 소재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3사 배터리 업체가 세계 탑 클래스의 그런 이제 품질과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높은 이제 품질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가 내재화할 때도 그런 이제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또 미국도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2차 전지 소재주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소재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거에 같이 이제 연동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영향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기 차량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주도 계속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주는 단기적인 관점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이제 충격은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 뭐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있을 때는 뭐 높을 때 뭐 단기적인 급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도를 하셨다가 조금 조정을 보일 때 뭐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전략도 뭐 중간중간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양극재, 음극재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군에 좀 포함이 되는 건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는 뭐 크게 4개의 핵심 그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이제 4개가 가장 이제 핵심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 이제 플러스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재료인데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생산 원가의 한 30%를 차지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비중도 상당히 이제 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대표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BNB나 이제 RNF,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배터리 성능의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조금 관심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흑연 같은 이제 탄소 제품을 많이 썼다가 최근에 들어선 좀 더 그 고용량의 이제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실리콘 혼합재로 변경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해질 관련돼서는 이제 그 음극재와 양극재를 움직일 때 그 사이에 이제 액체가 필요한데요. 그걸 전해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관련돼서는 지금 뭐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첨보나 후성, 그다음에 솔브레인 이런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 설명드린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양극재가 하고 음극재를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이제 차단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분리막이 없으면 양극재, 음극재가 서로 만나면서 배터리를 폭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리막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SK IET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주 워낙 상승폭이 커서 좀 불안한 시선들도 있는데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관련된 부분을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7월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46만 대 정도 됐습니다. 그게 전년 대비로 해서 이제 100%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1월에서 7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글로벌로 해서 284만 대 정도 됩니다. 전체 그 자동차 판매량이 3,200만 대니까 그거의 한 9% 정도 아직은 이제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추세가 2030년도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50% 이상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최소한 5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관련된 소재 관련된 부분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평가로 보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2차 전지 소재주에 남아있는 이벤트나 다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는 어저께 나왔었죠.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포드가 조인트 벤처를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최근에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이제 자동차 회사는 스텔란티스가 어느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시장의 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건 삼성 SDI와 이제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여기에 또 LG화학도 같이 이제 참여를 뭐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장들이 신설되고 시장 캐파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졌고 또 상승을 이어갔던 종목 외에 관심 있게 볼 만한 2차 전지 소재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최근 들어 2차 전지 소재주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올라왔는데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관심을 가졌었던 게 이제 양극재 기판을 만들고 있는 알루미늄 박입니다. 이 음극재 기판을 만들고 있는 동박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진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SKC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DI 동일이나 이제 사마 알루미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마 알루미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올 하반기에도 일단 실적 개선치는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하나가 이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 생산의 증가에 따라서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알루미늄 가격 부분이 이제 원가에 반영이 되면 일단 좀 더 이제 매출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조금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 알루미늄이 어떻게 대선 이제 테마주로 지금 묶이면서 조금 이제 본 실적과는 다르게 일단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좀 출렁거림이 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본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나중에 좋은 그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관심주로는 사마 알루미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그래요.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튜디오 3주 만에 오네요. 네, 그만큼 또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불안한 시선도 있고 또 인프라 법안 예산안 통과도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미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미 증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이 셧다운 얘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슈죠. 우리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거는 2011년이었죠, 그때. 오바마 정부 때. 그때 한번 지금과 비슷한 이슈로 부채 한도 문제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같은 게 안 되면서 그때 S&P에서 신용 등급을 갖다가 AAA 신용 등급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때 한번 충격도 있고 해서 이 이슈가 나오면 조금씩 긴장은 합니다만, 자 이거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경향신문 기사를 갖다 제가 조금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목이 미국 셧다운이나 채무 불이행 같으면 이거 국가 부도인데 이쪽으로 한 걸음 더 갔다. 왜냐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27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자, 지금 여기 미국은 회계 연도가 9월 말로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 9월 말 내일 모레입니다.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10월부터는 새로운 예산안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 갖다가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지금 급한 대로 12월 3일까지 이렇게 편법적으로 쪽예산이죠. 쪽예산. 드라마 쪽대본으로 찍듯이. 이거 참 오랜만에 또 쓰는 용어네요. 그렇게 하고 또 부채 한도,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인데 이미 28조 7천억 달러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또 늘려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3경 얼마라던데 좌우지간 개념이 안 잡히는 돈이에요. 그런 상황 하에서 자 이걸 갖다가 공화당의 반대로 봉쇄됐는데 지금 찬성 48에 반대 50. 그러면 민주당이 50이라면서요. 그러니 민주당에서 2명이 기권을 한 겁니다. 네. 요즘 기사에서 조 맨친 의원 자주 듣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식의 방만한 예산 그리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 이건 좀 반대하는 그런 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한 명 더 기권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당장 10월 1일부터 일부 셧다운도 불가피하고 부채 한도 유예되지 않으면은 이제 또 지금 재무부 현금이 거의 고갈됐다고 하니까
10월 중순, 러플리 한 10월 20일 정도를 예상하던데 채무 불이행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공화당 얘기가 그러면 임시 예산 처리는 반대 안 한다. 어쨌거나 정부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부채 한도 이거는 부채 한도 유예. 그래서 지금 부채 한도를 갖다가 상향시키는 법안 이전에 지금의 부채 한도를 갖다가 얼마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걸 갖다 좀 유예하자는 여기는 반대를 하는 이유. 일단 보니까 이런 거죠. 공화당이 빈정상한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지난 3월 달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 그냥 하원도 장악하고 있고 상원도 절반 딱 있고 캐스팅 보트로 무슨 뭐 부통령 하도 안 보이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까만다먼데. 뭐 그렇게 해서 국가 부채도 늘리고 너그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우려도 키웠다 해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사를 조금 더 이제 보실까요? 공화당 반대는 뻔한데 그래서 상원에 붙여봐야 안 될 것도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 한두 명의 의원이 벌써 반발을 하고 그 50대 50에서 한두 명만 안 하더라도 이거 법 통과 안 될 걸 알면서도 왜 그러면 강행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저 야당인 공화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연방정부 셧다운돼서 국민 여러분들 불편하시죠? 뭐 예전의 경험상 이민 가야 되는데 이민국 무슨 뭐 업무정지돼 갖고 못 가고 뭐 별의별 얘기 국립공원 전부 뭐 폐쇄되고 이런 자 그리고 국가부도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다. 쟤들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 이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공화당을 압박하는 데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사를 그대로 지금 요약한 겁니다. 이놈의 프레임 씌우기 이게 정치판에서 또 늘 그거죠. 쟤들 때문이야. 쟤들이 반대해가지고 자 이겁니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아예 이렇게 기사가 쓰여져 있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좀 놀랐습니다.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가 기사가 그냥 기사에서 뭐 여러분도 생각하는 대로 이겁니다. 네, 이게. 네, 네. 이게 정치판의 논리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부채 한도는 유예하고 그러면 너가 말이지 예산 관련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 조정권을 이용하라. 뭐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자기들 과반이 넘는 당에서 그냥 하려면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부채 한도 상향시켜라. 지난번 3월 달에 너가 혼자 했듯이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는 줘봐. 저 민주당 정권이 국가 부채 늘렸어. 막 펑펑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공격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이 빠진다?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뭐 뻔하잖아요. 저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또 막판에 가면은 어떻게든 뭘 좀 타협을 이루어낼 겁니다. 이루어낼 거고 안 되면 한 볼만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화가 폭락이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진짜 그 상황이 한번 와봤으면 좋겠는 게 시뮬레이션 내지는 메타버스 세상이 아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달러가 폭락을 하는지 그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뻘짓을 했는데도 달러가 강했던 것처럼 미국이 국가 부도를 낼 상황까지 갔는데도 달러가 오히려 폭등을 할런지도 궁금해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흥다 하지만 흥다도 아니고 아직 시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9월 FOMC 이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계속 재해석하고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를 갖다가 계속 고민하면서 포지션을 갖다가 계속 마이크로 튜닝하고 이런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황당그룹 이슈도 아니고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아니고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이 조금은 주춤주춤한 모습이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FOMC 회의가 사실 저희는 연휴 때 또 있었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좀 주목하기에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됐던 추석 당일하고 그 다음날 우리 연휴 때 이제 열렸잖아요. 자, 이 369, 12월 이 열리는 FOMC는 유난히 또 점도표도 제시되고 뭐 이렇게 해서 주목을 끄는 데다가 그리고 연준을 갖다 쭉 오래 워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9월 FOMC, 12월 FOMC 요 무렵
요 무렵이 또 꽤나 중요합니다. 네. 자, 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내용적으로 매파적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그날 FOMC 당일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고 그냥 완화적 FOMC의 미국 증시 상승 마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 버리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얘기한 거고 왜 올랐지? FOMC가 완화적이었나? 그런가 보지? 이거는데 아니에요. 자, 첫째 테이퍼링이 이제 생각보다 빨라집니다. 네. 자, 이 성명서에서 늘 나오던 얘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 위에 파란색은 딴 거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 규모죠. 800억 달러의 국채 그리고 400억 달러의 MBS,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모기 채권 이걸 갖다가 매 월별 이렇게 해가는데 지금 얘기인즉슨 작년 12월 달에 우리 그 얘기 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양적 완화를 갖다가 계속 컨티뉴 계속 갖고 가는데 언제까지?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이 표현 연준식의 표현입니다. 즉 자기들의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maximum employment 완전 고용과 price stability죠. 물가 안정인데 옛날처럼 인플레 잡자의 물가 안정이 아니고 좀 인플레를 어떻게 하든 적정하게 2% 정도로 끌어올리자 이 물가 안정입니다. 이 두 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 이런 표현을 갖다가 계속 써왔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모호해요. 어느 정도면 상당한데. 네.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두 번째 문장은 지금까지 여기에 상당한 뭐 진전을 이뤘대요. 저거가 정해놓고 저거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 문장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데 그래서 이런 식의 진전이 광범위하게 우리 예측하는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자산 매입 속도를 갖다가 좀 줄이는 것이 곧 될 것 같다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은 대놓고 기자회견 때 내년 중간쯤에는 테이퍼링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곧은 연준의 그동안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봤을 때 예를 11월 2일 날 끝나는 11월 2일 날 3일 날 열리는 다음 FOMC에서 테이퍼링 한다라고 할 거겠네. 하는데 12월부터 한다 아니면은 해박 끼고 1월부터 할게 라고 할지 아니면 대놓고 이달부터 우리 테이퍼링 할게라고도 할 수 있다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여름, 내년 중간 6월 아니면 7월, 8월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대충 6개월 내지 8개월에 걸쳐서 이 1,200억 달러를 뭐 200억 불씩 줄이든지 150억 불씩 줄이든지 해서 내년 여름쯤에는 끝내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테이퍼링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전되겠다. 빨리 시작되겠다. 매파적이죠. 거기다가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서 표의 의미는 준 프로젝션은 6월달 FOMC에서 제시했던 전망치, 즉 GDP 성장률 금년에 7% 이걸 5.9%로 낮추고 실업률 4.5%를 봤는데 4.8로 올라가니까 경기는 6월달에 봤던 것보다 조금 못한 걸로 전망하고 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PC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약자인데 자 이게 6월달에 3.4%로 봤는데 이게 4.2% 코어 그거는 PCE도 3에서 3.7%로 많이 올렸죠. 네. 자 지금 이게 목표가 뭐냐 하면 연간 2% 정도만 올라달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년에 4.2%가 올라요. 연준의 예측에 따르면 전망에 따르면 그렇게 훌쩍 오른 물가가 그 상황에서 내년에도 2.2% 오르고 그렇게 오른 물가가 후내년에도 2.2% 오르고 2024년 2.1% 오르고 이러면 꽤 오르는 겁니다. 네. 수정 씨 한 4년 가는데 저게 일시적이에요? 아니죠.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라서 또 하나 이제 점도표가 또 깜짝 놀랐죠. 6월 달만 하더라도 그거 했는데 2022 내년에 지금 수준으로 동결하자 9명에다가 올리자가 9명으로 동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중간값을 표현했는데 한번 올릴 수도 있겠다로 갔죠. 그 다음에 2023년과 이번에 처음 제시된 2024년도 자꾸 중간값이 올라갑니다. 이 계산대로라면은
2024년 무렵에는 연방기금금리 상한이 한 1.75%, 조금 과하면 2%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FOMC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커요. 뭐 2년물 같은 단기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 데일리부터 보시죠. 요날 자 끝에서 이 불뚝 일어섰던 이게 목요일입니다. 미국 현지로는 FOMC 다음 날이었어요. 회의 이후에 바로 올랐네요. 그 다음 날이었고 네. FOMC 당일 날은 사실 단기물은 올랐는데 10년, 30년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가지고 이걸 갖고 또 시장에서도 헷갈려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 다음 날 12bp가 오릅니다. 0.12%가 오르는 거예요. 0.12%포인트가 훅 오릅니다. 자, 그런데 저걸 갖다 왜 올랐지를 갖다가 또 제대로 깔끔하게 설명하는 선수도 없어요. 뭐 해치펀드를 비롯한 큰 손들이 국채 숏을 다시 쳤다는 둥, 뭐 등등 금리가 오르니 뭐 내지는 인플레가 살아나니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꾸준히 지금 며칠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을 돌파할 느낌이죠. 위클리에서 이 고점끼리 연결한 이 선이 돌파될 느낌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미국채 수익률에서 뭐를 빼죠?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이걸 빼는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0.881%예요. 무슨 마이너스 0.881% 다시 복습합니다. 이거는 물가연동 국채라서 저 마이너스 수익률에다가 이자 지급할 당시에 인플레이션율만큼 더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차이가 뭐냐?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다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조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그닥 뭐 뛰어오른다는 느낌은 안 들고 이 실질금리를 할 수 있는 인플레 기대 심리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저 깊은 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실질금리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실질금리하고 주가하고 한번 겹쳐볼까요? 위에는 지금 방금 살펴보셨던 10년물 물가연동 국채 시장에서 실질금리라고 여기는 그것이고 아래쪽은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겹쳐놨더니 이래요. 상반되네요. 네, 실질금리 떨어질 동안에 주가 잘 가죠. 자, 이 부분 회색으로 처리한 부분은 실질금리 확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가는 조정받습니다.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지금 나올 그거보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나중에 벌어들일 수익을 생각해봐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인하는 거죠? 2년 후 같으면 제곱, 3년 후 같으면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할인하는 그 할인율이 금리란 말입니다. 실질금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올라가니 쭉 더하면은 현재 현가화한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던 말입니다. 자, 약간 와리가리 하다가 이때도 실질금리 훅 떨어지는 동안에 주식 랠리.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우리가 보기에도 가파르게 팡팡팡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증시가 좀 후달후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원달러 환율 보니까 이제 진짜 또 1,200원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의 흐름은? 네. 그래요.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실질금리하고 실질금리가 오르고 있다. 즉,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시장금리, 명목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반영하면서 올라가기보다도 실질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식으로 시장에서는 가격이 프라이싱 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겹쳐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아까 똑같은 그 실질금리라 할 수 있는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겹쳐볼게요. 자, 늘 그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 부분,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이 2020년 초니까 작년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뭐 수정 씨 보시기에도 거의 붙어 다니죠. 그죠? 네.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니까 달러도 약해지고 미국의 금리 올라가니까 달러도 강해진다. 뭐 이런 어떤 국면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환율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저 같은 차트 있을 때는 뭐 꺾이면은 올라가다 꺾이든 내려오다 꺾이든 꺾였다 싶으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오던 거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거에 어디까지 되돌릴까를 늘 이렇게 피보나치를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짚으면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벌써 한 2달 전에 이 1160원 열리면은 우리 88원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89원을 갖다가 우리가 추석 연휴 때 NDF 시장에서 찍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왔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 두터운 구름대를 갖다가 말이죠. 이 두터운 구름대를 벗어나면서 자꾸 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드릴게요. 우리가 연간 원유 수입을 러플리 한 11억 배럴 정도 해요. 아예 뭐 더 러플리 얘기하면 월 한 1억 배럴 정도 수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원유 수입액이 적었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11억 배럴을 좀 넘을 때도 있고 조금 못 미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물론 그렇게 원유 수입에서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재가공을 해서도 석유화학 제품으로 또 수출도 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에는 약간의 논리의 비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11억 배럴을 갖다가 수입을 해야 되는 석유가 연간 평균으로 10달러만 올라도 오. 110억 달러고 네. 20달러 오르면은 220억 달러가 더 드는 거예요. 우리 뭐 석유 수입 안 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 오를 때는 환율이 조금 그거 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유가 오르고 환율까지 오르면 우리 또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잘못하면 이것도 1,800원, 2,000원짜리 기름 넣어야 돼요. 주유소에서. 네, 맞아요. 네. 득달같이 올리죠 또.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지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시세가 계속 진짜 아까 보여드렸던 실질금리 추이와 더불어서 계속 강해지려는지 그걸 따라서 지금은 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88원 내지는 90원 이 저항이 열리면은 잘못하면 우리 이거 1,200원 한번 볼 수도 있겠네를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저꼴이 나는 겁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도 오늘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4분기 때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 해서 우리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들도 많았었는데 네. 원달러 환율 1,200원 가게 된다면 그것도 좀 불투명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4분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스피요? 네. 예, 그동안 드렸던 말씀에 그냥 복습입니다. 우리가 봤던 3,316포인트, 이 3,320은 예사로운 레벨은 아닙니다. 이건 쉽게 돌파되는 레벨이 아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 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왔던 게 벌써 한 2달 됐습니다. 이 선, 팬데믹 이후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고 지금 뭔가 자꾸 흘러내릴 듯한 모습이죠. 시장 굉장히 약합니다. 외국인 하루 그냥 뭐 선물해서 한 몇천억 샀다고 외국인에 기여한 그러지 마십시오. 외국인 애들 요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한국 정치를 길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 친구들 위클리 옵션 생긴 이후로는 매주 그냥 조금 큰 규모의 짤짤이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만약에 수목 우리 개인들의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상방적으로 좀 쏠렸다 싶어 보십시오. 바깥에서 아무리 뭐 상승 마감, 유럽, 미국 상승 마감해도 이 친구들 그냥 무역 따짐으로 그날은 또 패대기를 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저 매주 짭짤하게 챙겨가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런 애들 보고 외국인에 기여한 무슨 뭐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의 본격적인 한국 증시 진입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선물도 대량으로 또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가게 됐거든요. 좀 계속 지켜보면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FN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또 세 분의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실 예정이죠. 이지환, 최재원,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